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평화당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 총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민주평화당에 속해 있었고, 민주평화당의 분당이 정계 개편에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많아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영향과 파장 등을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모신 분 가운데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에 지금 현재 계시고 한때 그 중립파로 분류가 되면서 거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 혹시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나오신 김에 잠깐 한번 짧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혹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제 거치가 관심이 그렇게 많은가요? 예, 지금 5분 계신데 한 분 또 더 빠지면 예. 굉장히 더 이 모양새가 달라질 것 같아요. 중립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제 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예. 지금은 때가 아니라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물이 들어야 배가 뜨는 건데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식도 평화당 자체가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평화당이 새로운 체제로 바뀌어서 대표 사퇴하고 새로운 이 제3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중심을 평화당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시종일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중재가 실패한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제 입으로 제가 평화당을 탈당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탈당파 의원들 중에서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뭐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뭐 추가 탈당을 김광수가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면서 뭐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에 언론에서 수없이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일체 그냥 응대를 안 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게 탈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그런 것을 내가 답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뭐 토론자로 나와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잔류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 탈당이나 이런 것들을 제 입으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이 분당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마치 등식처럼 등장한 얘기가 이 제3지대 신당 얘기입니다. 제3지대 신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민주평화당에서 분당하신 분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으신 분들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제3지대 삼신당에 다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던데요.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먼저 좀 말씀드릴 건 도민 여러분들께 평화당의 분당 사태로 뭐 지역 발전을 힘을 다 모아도 부족할 판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평화당의 분당의 가장 큰 핵심은 그동안에 평화당이 1%에서 3% 정도의 아주 저조한 지지율, 이거 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좀 무엇이라도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나 절박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뭐 정동영 대표께서는 뭐 평화당 중심의 선명한 개혁 노선으로 돌파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뭐 만만치 않은 거죠. 결국은 이제 거대 양당 사이에 끼어 있는 제3지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항상 어렵죠. 항상 어려워 왔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서 결국은 그쪽이 제3세력이 분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하게 탈당하고 진통을 겪는 것은 새로운 어떤 제3지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진통의 과정이 아니겠냐, 길게 봐서.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이 다 함께, 옆에 이제 이용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제3지대의
결국은 해처모여를 다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까지 섞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께서는 이 제3지대 신당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의원들이 이제 민평당을 탈당을 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광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정치 구조에서 지금 미래당이나 혹은 민평당이 갖고 있는 지지율 갖고는 어렵다. 점점 민주당과 한국당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의 독점적 이익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가 이걸 시도를 했는데 안 됐으니까 뭔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가는 것은 아주 나쁘다고 평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명분이 어떠냐. 또 한 가지는 자꾸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지금 제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국민의당이 깨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그 당시에 확실한 캐스팅 보트를 한 당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양당에서 거중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깨버리니까 어느 당도 캐스팅 보트를 못 쥐는. 그래서 여당으로 봐서는 소위 분할 통치가 가능한 이런 구도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평당은 호남의 기반이고 미래당은 또 중간층에서 보수 쪽에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느 당에 이중되다 이렇게 프레임이 더 쓰여져서 자꾸 낮은 지지율에 고착돼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민평당의 대안정치하는 이번에 탈당한 분들은 일단 창조적 파괴를 하자. 이게 뭐 파괴적 파괴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해서 뭔가 유동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중에 총선에 임박해서 새로운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민심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시도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은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모양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겠죠.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하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를? 제가 그 전에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평화당에 이제 잔류를 하는 걸로 이제 탈당 같은 건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3지대에서 합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럼 이제 그 평화당하고 지금 그 탈당파들하고 이게 뭐 당대당 통합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걸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 사이에 끼어 있는 이용 의원께서 적절하게 이야기했지만 생존하기가 참 어려운 우리 한국 정치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3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열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당이론적으로 이야기한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절실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신 분들도 완전히 뭐 짜게 져서 우리는 독자노선을 따로 걷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결국은 그분들이 좀 플렉시블한 제3지대의 어떤 구축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제3지대의 어떤 모아지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측면들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한 게 서로 탈당하고 하면서도 적어도 넘어야 될 선들은 넘지 말고 나중에 함께 하실 분들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저는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제3지대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선거에서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대 다구도로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과 다른 소수 야당들의 싸움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에 가서는 합해지지 않을까. 아마 선거에 임박할수록
그런 구심력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다만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어져 갈 건가 하는 것인데 아마 모든 후보들도 그렇고 제 정당들도 그렇고 1대1 구도를 만들어 갈 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 1대1 구도를 정당 대 정당 또 후보 대 후보 이걸 만들어가는 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로 가지 않겠는가. 예.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열이 되고 흩어져서 서로에 대한 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은 넘지 말고 나중에 그 미래의 합해질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뭘까요?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선거 구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제3지대에 수렴하는 그런 양상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도 비슷하시는 것이신가요, 혹시? 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일단 민주평화당의 대한정치연대 세력이 선제 탈당을 했어요. 예. 그 선제 탈당을 통해서 중도 보수를 규합하면서 좀 확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했는데 일단 선제 탈당하면서 뭔가 좀 가치랄지 또는 또 이념적 스펙트럼이랄지 그런 걸 좀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대한정치라고는 제3지대만 얘기했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또 구심체적 역할을 할 인물이 또 없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발표하지 못하고 찾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사실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은 작년 1월 18일 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통합 선언을 합니다. 그때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것도 역시 유능한 대한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기득권 정치 어떤 틀을 깨고 뭔가 국민 눈높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 새정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안철수랄지 또 건전한 어떤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어떤 유승민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대한정치를 내걸고 했지만 실패했단 말이죠. 불과 1년 6개월 만에 새 판짜기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한국 정치의 어떤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정치의 어떤 역량이 부족했던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 과연 제3지대 정당으로서 지금 대한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불투명하고 일단 예. 그 원인은 첫 번째가 명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 그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이런 걸 내걸어야 되는데 그걸 내걸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가진 유망한 인물이 끌고 가야 되는데 안철수도 그걸 끌고 가지 못하고 실패했단 말이죠. 예. 그런 인물 찾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새를 불려야 되는데 예컨대 11월이나 연말쯤 가면은 상당히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빅텐트가 됐든 스몰 텐트가 됐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새 분리기가 합종 연영이 되면서 각 지점에서 어떤 인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 나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예. 종합해 보면은 많은 대한정치 자랑 그 아름다운 말로 지금 포장해서 제3지대 대한정치 어떤 유능한 그런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불투명하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고요. 예. 작년 1월 달에도 그런 강한 흡인력을 갖고 추진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예. 어설픈 추진력 갖고 과연 성공했냐 이런 회의감이 예. 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의 창당과 만약에 신당이 생긴다면 어떤 평가를 유권자들로부터 받게 될 것인가는 조금 구분지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경주께서 이제 평가가 나중에 이렇게 혹독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일당의 창당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세 분께서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3지대 신당이 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그 관계자는 안 계십니다만 바른미래당의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일부가 같이 손을 잡아야 결국은 제3지대 신당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점치고 계십니까? 그쪽도 역시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대한정치가 평화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계 개편의 서막을 열었다.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도 이제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른미래당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죠. 정체성 차이도 상당히 좀 큰 편이고 소위
유승민을 비롯한 그쪽 자유한국당 쪽의 의원들하고 손학규를 대표한 또 호남계 의원들하고 갈등이 대립들이 너무 심해요. 거기는 아마 저는 지금 당장 어떤 사단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양쪽이 시체 말로 그냥 합의의원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보면요. 보수는 절대 분열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부패해서 망할전정 분열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계를 비롯한 그분 바른 정당계 쪽은 박근혜 탄핵에 일정한 역사적인 기여를 한 측면들은 분명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총선을 앞두고는 합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손학규계를 비롯한 나머지 호남계 의원들이 합쳐지는 것들, 대한정치하고 합쳐진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렇게 현실 정치 세력의 몇몇이 합쳐졌다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거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분들은 당연하게 이제 막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더해져서 뭔가 600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 또는 그동안에 뭐 정당 역사가 많이 노쇠해져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가세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이런 속에서 이제 제3세력의 어떤 중심이 만들어지지 바른미래당 발 정계 개편이 제3세력 또는 전체적인 정계 개편을 흔들 수 있는 상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 뭐 관계자가 없어서 오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짚어야 될 텐데 결국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바른미래당도 결국 분열을 하게 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하고요. 다만 바른미래당 쪽에서 좀 보수 쪽에 속해 있는 특히 유승민계 의원들이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다시 합치게 손을 잡게 된다면 그건 그동안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좀 부정하는 결과가 돼서 이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이 분당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머지 분들은? 얘기를 할까요? 저는 바른미래당은 필연적으로 아마 분열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감정의 골이 너무 사실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깨져 있고 또 지금 미래당에 있는 분들도 내년에 총선에서 참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지금 보수가 미래당 일부하고 이게 분열돼 있으면 사실 내년 총선에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당도 필요에 의해서 미래당에 있는 보수 의원들을 반드시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래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누가 당의 옥새를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또 더 한층 들어가 보면 그 당의 재산이 많다고 그래요. 80억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100억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8월 15일 날 기점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아마 100억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그런 내부적으로 이제 뭐 이혼 앞두고 서로 재산 싸움하는 이런 내용도 뭐 마이크로 보면 있지만 더 큰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이 미래당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감이 있고 또 한국당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당은 반드시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미래당이 어떻게 이제 호남 중심으로 된 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우리 쪽에서 탈당해서 나가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곧 한계를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민평당의 이분들이 그러면 자강을 해서 뭐 그렇게 커질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필요가 적절한 시기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민평당 지금 남아있는 분들, 그다음에 나가신 분들, 또 미래당에서 개혁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합칠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히 그런 것을 촉발시킬 것이고 시기는 뭐 그렇게 일찍 되지는 않지만 그건 반드시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바른당 미래당이 그렇게 뭐 분열되는 것에 같은 그 입장이시고 생각이 같으시다면 나중에 제3지대에서 신당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 각자의 정치 세력들이 어떤 그 앞으로 길을 걷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는 대목인데 뭐 흡수의 방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제3지대에서 각자 다 헤쳐모여 하는 방식이 될 것인지 이 점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건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가 좀 작용한다고 봐요. 지금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한 7, 80억 된다고 하고 또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이 이제 갈라서고 싶어도 갈라설 수 없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로 한 그런 건데 그래서 만약에 그 바른미래당이 개별 탈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갈라지게 되면 분당의 형태로 갈라지게 될 것 같고 지금 거기는 뭐 이미 심리적인 분당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 갈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용하게 만약에 하위원으로 간다고 하면 당대당의 분당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분당 세력 또 이 호남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호남 세력 그리고 민평당의 지금 잔류한 그런 세력 또 이번에 나간 그 대한정치 세력이 각각 이 당대당의 통합의 형태를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개별 입당 이런 거는 서로 바라지 않는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흔히 이제 정치하는 분들 보면 이 헤게모니 싸움이 결국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될 것인가, 또 제대로 잘 될 것인가 이 대목이 이제 궁금한 건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말쯤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또는 정당이 어떤 위기감이랄지 절박감이 최대 극대화되는 시점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런 극대화되는 시점에 가면은 해결이 될 걸로 보는데 해결 방식은 예컨대 안철수 어떤 정체성, 정동영의 정체성을 놓고 보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정체성들이거든요.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보적인 그 스펙트럼이 긴 그런 축이고 안철수는 뭐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위장 진보해서 나중에 보수로 갔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통합을 하잖아요. 그때 정동영 대표가 그 명분을 내건 게 뭐냐면은 호남 정치 복원, 호남의 진보 정치 복원. 그 안철수는 정동영 대표 이제 힘을 필요로 했던 거죠. 서로 이게 맞아떨어진 대목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합쳐지고 그 입당을 하잖아요, 정동영 대표가. 이런 것처럼 정치는 생존의 어떤 그 게임이고 정치공학적 접근이 이루어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내가 볼 때는 아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개혁적 보수를 계속 지향을 하고 있고 친박하고는 거리를 더 왔는데 유승민 대표가 원하는 뭘 주고 또 이쪽에서 원하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것도 가능하라고 보고 그래서 보수의 어떤 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있는데 이건 대한정치연대하고 합쳐지는 거죠. 그래 나중에 어떤 국민의 어떤 지지랄지 흐름을 놓고 보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기폭제 역할, 통합이랄지 합당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이제 기폭을 할 수 있는 그 개연성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는 연말쯤에서 바른미래당 보수 쪽은 합쳐지고 호남계는 이쪽 떨어져 나와서 이쪽에도 합쳐지고 대한정치연대하고 그런 그 구도가 연말쯤에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걸 이끌어 나간 아마 그 인물도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이 될 테고 그 인물이 뭐 지금 안철수도 코라고 어쩌고 막 그러는데 일단 대한정치연대에서는 안철수는 아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쪽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켜볼 문제지만 그 틀은 합종연이 가능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 정동영 대표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이제 그 내용을 겪고 있고 양 세력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니까 일각에서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그 싸움을 좀 중재를 해주기를 원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온다고 해도 그게 과연 중재가 되겠는가? 오히려 유승민 안철수계하고 당권파를 비롯한 호남계하고의 분화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동영 대표는 그 나중에 이 대한정치연대하고의 그 합해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까지 여기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부에서의 반발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정확히 안철수 대표의 정체성은요. 박지원 의원이 뭐 적절하게 이야기했던
있었던데 중도 개혁으로 위장 취업한 보수예요, 정체성이. 예. 그래서 그분이 제3 세력의 어떤 중심이 된다. 그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현실 정치 세력들의 이합집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이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쁘게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신뢰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이 같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3 세력의 어떤 구심점들이 새롭게 나와야 된다. 이게 좀 절박한 거죠. 예.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제3 세력의 중심이 잡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예. 단순히 어떤 개파나 중진들의 연합 이거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찌 보면 한국 정치가 DJ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정치는 생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역동성을 못 따라갈 만큼 굉장히 한국 사회 자체가 역동적이죠. 그러니까 예. 정치가 단순히 그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치부하기 이전에 한국 정치의 나쁘게 말하면 불안정성, 좋게 말하면 역동성 이런 부분들을 정치가 어떻게 담고 갈 수 있는 형식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 어찌 보면 서구의 오랜 그 시민민주주의가 형성된 정당민주주의가 형성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의석이 하나도 없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는 역동성이 나온단 예. 말이죠. 그만큼 지금 어떤 국민들의 요구는 정치인들의 수준을 앞서가고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 예. 측면을 어떻게 정치가 담을 것인가 하는 고심들을 큰 틀에서 해야 된다. 예. 단순히 어떤 현실 정치 세력의 이합 집산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를 짧게 드리고 좀 싶은데 부탁드려요. 예. 지금 보수대 통합을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예, 했는데 예. 저는 보수대 통합이 되면 상당히 우리 정치판을 흔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3지대한테 어떤 충격이라기보다는 아마 민주당한테 굉장한 충격이 되지 않을까. 예, 예. 왜냐하면 호남은 뭐 상당히 진보적인 예, 개혁 예. 세력들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보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내년에 어느 정도 의석을 얻을 것이냐는 부분은 수도권과 중부권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싸움은 굉장히 미세합니다. 예. 지금 뭐 여론조사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전혀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보수 통합이 되고 거기 후보를 내고 그다음에 진보 개혁 세력이 이렇게 자잘하게 나눠져 있다. 이러면 민주당 후보가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지금 정의당 벌써 자기들 연합공천 생각하고 지금 한국당 후보 쪽에 붙어 있거든요. 비례 의원들이 이런 상태. 그리고 지금 제3지대를 추구하는 의원들도 중부권에 의원이 아니라 유력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년에 보수대 통합된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하고 붙어주면 아마 못 견딜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연합공천하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대 통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큰 판이 저는 흔들린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을 조금 조각모음을 해보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탈당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분당의 형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재경 전 의원께서 해주셨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당이 갈라지고 지금 튀어나간 대한정치연대 또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있고 또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과연 주도권을 쥐고 신당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인데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리더십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예. 단순히 현실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 합종연행 이거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감동은커녕 신뢰도 못 준다. 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각 개파나 중진들의 연합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 정치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과정이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아직은 뭐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막연하고 그렇지만 우리 정치의 역동성을 보면 그건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3지대 신당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관건은 아까 이경재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구를 당의 얼굴로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대선 주자급의 인물을
제3지대 신당이 모셔올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낙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돌풍을 일으켰던 것은 안철수라고 하는 떠오르는 대선 주자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제3당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대선 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사람들이 지지가 쏠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당이 여러 개로 지금 쪼개져 있기도 하고 분열돼 있기도 하고 또 지금 만들어지는 신당이 아직 구체화된 것도 없고 창당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이런 미약한 세력에게 어떤 대선 주자급 인물이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어 하고 나설 것인가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정말 절박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 제3 세력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줘서 정말로 좋은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은 인물이 중요한 거는 불문가지죠.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인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는 지금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랄지 세상 흐름도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균형, 공정, 어떤 정의, 분권, 이런 가치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제3지대 정당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기득권 양당 세력 또는 이제 보수랄지 또는 진보에 함몰된 진영 논리들 이것들은 옛날 낡은 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을 추진하는 대한정치랄지 또는 조그마한 군소 정당들은 앞으로 이 촛불 이후에 어떤 변화된 흐름을 정당에 담아내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흡입력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풀뿌리 시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에 국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죽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만, 30만 씩이 올라가잖아요. 제도랄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건 정치들이 그 수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걸 정당이 수렴을 하라는 거예요. 풀뿌리 시민 정치를. 그래서 시민들이 요새는 인터넷이랄지 SNS가 얼마나 많이 발달돼 있습니까? 정강 정책 또는 공약, 심지어는 후보자까지도 시민 의견을 통해서 또는 수계적인 민주적 방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동안에 정당이 했던 것들을. 근데 정당이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득권 정치, 공천권도 다 행사하면서 시민 눈높이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촛불 이전과 이후를 좀 바꿔서 적어도 제3의 대한 정치, 제3지대 이런 요구로 기치를 내건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같이 플러스 시켜갖고 내보내줘야 흡입력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대한정치, 유능한 대한정치 보여주겠다 하니까 흡입력도 없는 것이고 국민들 멀뚱멀뚱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달라진 촛불 이후와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와 달라진 어떤 시대의 흐름 또는 새정치의 어떤 상징들 이런 흐름들을 반영을 해 나가야 그래도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생략돼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에 두 분이 맞춰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첨언할게요. 지금 제3지대 이번에 대한 정치로 나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김광수 의원께서 중진연합체 갖고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사실은 조금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총선을 앞두고 너무 뺏짓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는 모습이어서 제3지대가 선거하려면 좀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 희생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요. 양당의 극단적인 정당 구도에서 중간층을 다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흡수한다는 뜻은 중간지대는 명확한 이념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굳이 선을 그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진보적이서 안 되고 이러면 제3지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같은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당에도 민주당 같은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역 이 정당 구도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많이 완화됐습니다만 지역 정당 구도예요. 호남에는 개혁만 있습니까? 보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들이 그렇게 끌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3지대를 구축하고 만들어가려면 양 극단의 세력,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포용해서 가는 거예요. 예. 서로 탓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만들어지고 예.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온 분들이 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수혈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라고 그게 안 되면 저는 제사입니다.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이경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촛불 혁명의 민심들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좌와 우가 서로 대립해서 비생산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치고받는 정치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떤 실사구시적인 또는 실용주의적인 개혁 노선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는 거죠. 니네 정체성이 뭐냐? 항상 좌우는 선명한 것처럼 보이고 중도는 이거 애매하고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제3세력을 다시 모은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로 국민의당 가는 거냐? 예.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국민의당 어게인이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새로운 정당은 새로운 어떤 촛불 시민혁명의 민심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념들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에너지를 수혈할 수 있는 새로운 각 직역이나 각계 각성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를 수급하지 않으면 정당이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만약에 제3지대 신당이 창당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뭐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주자급 인물의 영역묘지라든지 앞으로 가야 할 길, 촛불 정신을 받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 것, 또 그리고 노선을 명확히 하는 것 등등을 짚어주셨는데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면요, 이 신당이 만약에 창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 시각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 얘기를 해도 선거를 앞둔 정당의 또는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 이렇게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몸부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 거고 또 일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거대 양당에 속해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호남 지역당 다시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자유한국당 영남 TK를 기반으로 TK 보수 세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당이죠. 그 당이 한국 현대사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또는 박근혜, 이명박 이 거의 한 40년 넘게를 통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야당으로 정권을 바뀐 것이 처음으로 이제 DJ 정부가 정말 어렵게 실패를 하다가 JP하고 연합하면서 그 자민련은 충청도 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는데 자민련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됐으니까. 예. 저는 모든 정당은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노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호남을 중심으로 범개혁 세력이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 그것을 비난할 일은 전혀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이제 개혁 세력을 보면 그 뒤에는 이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소위 영남 개혁 세력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영남 개혁 세력, 지금 집권 여당이 영남 개혁 세력 입장에서 보면 호남은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안고 가고 호남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원래 민주당이 호남당이었지 않습니까? 호남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PK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지금 현실 나타나고 알겠습니다.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이념을 정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예, 그건 뭐 알겠습니다.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3세력에 대한 비난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역당이다. 도로 지역당 아니냐, 호남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는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했던 호남당이 어떠냐 이런 예. 이야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금지로 호남의 범개혁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개혁 세력을 결집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들이 맞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미 4년 전 선거에서 국민의당에게 그런 기회를 한번 주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사실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냥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쭌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백 년 동안 그 두 개의 정당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늘 이렇게 이합집산, 합종연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의원들이 보다 더 당선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민주주의 시기를 오래 거쳤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당의 제도화가 돼 있지 않고 그 후진적 정치 행태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정치사에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이걸 갖다가 그 호남의 정치 또 그 도로 호남당, 도로 국민의당 이런 그 비판에 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동안에 이 호남에서는 그 민주당 일당 독주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 불이익을 받았었는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생겨나면서 국민의당도 그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지만 서울에서 2석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호남에서 얻은 의석이거든요.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전국 정당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국민의당이 생겨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 호남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만 놔둬도 민주당 표다 이렇게 생각됐던 것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민주당을 견제하게 되는 그런 세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3지대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호남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민주당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양당의 기득권 체제 그리고 지역의 기반, 우리 지역 호남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당 독주, 거기에 대한 견제 세력의 필요성 이런 것을 시각으로 보면 기회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용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 전 남짓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다 싹쓸이다시피 한 그런 선거. 이게 과연 지방자치를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있으면 의회가 견제하고 늘 감시하는 것인데 그 기능이 지금 안 돼 있고 묻지마로 많이 돼서 그 이후에 많은 후유증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남 사람들은 한국당은 못 찍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는 당, 여러 가지 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주류로 있지만 그러나 다른 또 대안의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당을 통해서 결국 우리 호남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때로는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이제 제3 대한정당이 우리 호남민들에게 마음에 다가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보신만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좀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왜 저는 좀 아쉬워요. 그게 불출마도 좀 선언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왜 없는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좀 지켜보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 가운데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이런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얼굴, 어떤 분들이 리더가 될 것이냐 이런 건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아마 하늘에서 갑자기 당 간판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 다 정치권에서 뽑았었고 또 와서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의당을 보면 조금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원 내세워서 키우잖아요. 전국적인 인물로. 왜 작은 정당은 그걸 못 만듭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그 당이 그분을 내세워서 그분을 통해서 어떤 그 당의 가치를 또 발현시킨다면 저는 사람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초선 의원은 안 됩니까? 예. 굳이 5선 선수대로 해야 됩니까? 저는 그 문화도 아주 잘못됐다. 예. 그래서 저 새로운 정당은 그런 시도를 하고 또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서 자꾸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평가를 받는 그런 정당 구조가 되면 새로운 인물을 굳이 왜 찾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3지대라고 하는 거는 대한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걸 시도하고자 뜻을 국민한테 밝히는 거예요. 근데 작년 1월 달에 창당할 때도 그런 언어적인 그 표시만 했지 실천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다시 이렇게 쪼개지고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직접 현실에 실천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여론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거거든요. 예. 그 상품이 정당 간판이에요. 예. 정당 간판을 놓고 여러 구성원들이 이런 정치 저런 정치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정치공학적 접근이랄지 예. 나만 살게 하는 어떤 그런 방편이랄지 그런 건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촛불혁명의 정신을 시대 정신을 담는달지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공정, 균형, 뭐 정의 이런 것들 담아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정치하면서 의사결정도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정치한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새로운 시도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당사가 70년이 좀 넘는데 새로운 정당사의 이력을 알겠습니다. 하나 예.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이제 서서히 좀 그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좀 접어야 들어댈 때가 됐는데, 만약에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어떤 것을 삼아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좀 한 번씩 들어보고 싶고요. 그에 앞서서 제가 당의 얼굴 또 대선 주자급 인물의 영임 이거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해서 좀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마땅히 딱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총선을 임박해 두고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가능할지 좀 그런 조금 궁금증은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말씀드렸던 신당이 창당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의 당이어야 하나, 핵심 가치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토론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경재 의원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풀뿌리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 의사결정이랄지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시민 눈높이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풀뿌리 정치라는 것은 뭐 지역 밀착, 현장 밀착성 그리고 상향식 이걸 중심이라고 보면 상향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는 예. 정당이 이 위에서 지도부들이 결정하고 내려보내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의사결정을 시민들의 어떤 뜻을 모아가지고 결정도 거기에 보내주고 피드백도 하고 그런 정당을 한번 보여줬으면은 앞으로 성공 가능성도 있고 충분한 흡인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내려놓는 정당을 좀 내려놓는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의사결정도 좀 묻고 또 정책결정 공약도 시민들로 같이 스터디하는 예. 심지어는 후보 선출까지도 시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담아서 얻어내는 그런 시도를 한번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고전적인 메뉴인데요. 지금 기성정당도 못하고 시도를 못했거든요. 스페인이랄지 이탈리아 지금 하고 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신생 정당이 그런 가치를 접목해가지고 제1당이 됩니다. 지방선거 때. 예. 그래서 바르셀로나 시장 같은 경우는 여성이 시민정치하는 사람 여성 후보가 당선이 돼요. 근데 시민들이 그만큼 성숙해 있고 우리도 아까 제가 이제 촛불 이유를 제가 강조를 했는데 아마 성숙한 그 시민 의식이 뒷받침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고 그걸 지금 국민들이 연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불신이 지금 많습니까? 국회, 정당, 정치인들. 선거 때만 갑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의리 드는 우리 국민들. 예. 한풀이의 어떤 그런 시대 정치도 저는 하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치는 늘상 내세우는데 현실에서는 잘 구현이 안 돼서 제가 좀 추가로 여쭤봤었고요. 이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새로운 당이 민심에 부합하려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당원 우리 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영달보다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치 불신이 정말로 극한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위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것에
근본적인 것은 정당 정치가 지금 정당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가 잘못 가는 이유는 국회라고 하는 게 잘못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당 정치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그 외의 정당들이 제대로 생산적인 정치를 안 하고 계속 대립만 하기 때문에 국회가 안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늘 얘기하는데 국회를 해산할 것이 아니라 정당을 해산해라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정당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말로 진정성을 보일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나치게 이념적인 거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실용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법안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세워서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간판 얘기했는데 간판도 저 어떻습니까? 초선. 예. 얼마든지 만들어주면 가능한 거예요. 예. 힘을 실어주면. 예. 민주당 아까 저 정의당 했지만 이정미, 윤소화 다 스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이쪽 정당 못하냐? 이게 중진들이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진정성 보여주면 전 제3당도 새로운 시도로서 아주 크진 않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바탕은 지금 우리 돼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 스스로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제3지대 신당 되면 가실 그런 전제로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농담 반 진반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3당이 되면 내가 당대표 예. 한다면 제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적은 있죠. 알겠습니다. 예. 전정희 전 의원님. 예. 지금 제3당의 핵심 가치가 뭐 새롭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유성엽 대표도 그렇고 또 바른미래당의 박효선 의원도 그렇고 중도개혁과 민생 실용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당내에서 잘 구현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유성엽 의원이 이번에 그 창당 명분으로 얘기한 것이 공공부문 축소개혁과 노동개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제3지대 정당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의 여망에 부합하게 그걸 이끌어가는가. 그걸 만약에 잘 한다면 이제 선거에 점점 임박할수록 민주당에 식상해서 돌아서는 예. 사람들, 뭐 외교안보 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제3지대 정당이 조금 더 천착해 가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특히 이제 대의보다는 예. 소리에 너무 예. 안주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아까 정당 말씀도 하셨는데 정당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이 돼서 사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는 정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알겠습니다. 되겠다. 예.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예.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마지막 기회에 조금 간략하게 좀 줄여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앞에서 많은 말씀, 뭐 전정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의하고요. 한 가지 빠진 말씀을 드리면 국가적인 아젠다나 이런 거 물론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나 지역에서 뽑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젠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심이 함께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 아젠다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솔직하게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는 지금 폭발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국회의원들이 좀 신경을 또 정당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당이든지 지역을 기반으로 정당이 넓혀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호남의 범 개혁 세력 중심의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 이런 것들의 탄생들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총선이 이제 8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민주평화당에서 이 촉발된 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 이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어떤 모습으로 연출이 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얘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